네, 방금 소개받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권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직업교육 전문가는 아니고 평생교육 분야에서 연구와 기획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그 직업교육 관련 학회 단체들 모임에서 지금 아무래도 평생교육과 직업교육과의 융합 그리고 이제 두 분야는 사실 중복된 분야가 많고 같이 가야만 될 분야인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특히나 저희들은 이제 교육부 일을 많이 하는데 고용부 쪽하고도 이제 연계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하나의 협력이 안 되는 게 지금 10년째 끌어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지금 우리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미래 사회가 다가오는데 그거에서 평생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되는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들에 대한 얘기들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련 그 대책 회의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의 방침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곧 진정이 연말이든 내년 초든 진정이 되더라도 학교 교육이든 평생 교육이든 이 교육에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준비해 왔고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 대학 교육도 과거에는 20% 이상 온라인 교육을 못하게 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텐츠는 무조건 차시당 25분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현 세대에 맞춰서 현 시기에 맞춰서 이제 수정 보완하고 재편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다시 백은 하지 않겠다는 게 이렇게 이제 변화된 과정으로 향후에도 진행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이 어떠한 요구들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국가적으로 저희는 아무래도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그 국가의 시책과 방향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좀 집행하는데 그러한 현재 국가가 갖고 있는 비전과 기초 프레임은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평생교육 진흥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K무큐나 매치업과 같이 4차 혁명시대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학습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이미 사회 환경 자체가 프로그램이든 프레임이든 만들어 놓고 이미 사회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늘 허덕허덕 쫓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러면 얼마나 순환적이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잠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성으로 생각하는 게 개별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가 VR 같이 가상현실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할 것인가. 아까 박주희 교수님이 실습 문제도 고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금년도 추경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K무크의 가상 실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도입을 하는데 사실 난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전문가들과 많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마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이 성인교육,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적합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가치 인식들을 미래에 적합하게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는 정보의 직접 전달 방식이었고 그럼 소규모로 천천히 전달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대형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감정적인 방식으로 대규모로 순식간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소형 매체를 통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물 간에
그 소통하는 것들을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냉장고를 바꿨는데 거기 화물 인터넷 방식으로 하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은 편리함들이 있고 그것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보 처리에 대한 문제에서도 정보 기반 자체가 자기 진화를 현재 이루어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 평생교육이라는 하나의 축을 가지고 그것에 어떠한 뭐 제도적이거든, 금전적이거든, 재정적으로든 이런 투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테크닉하는 부분에 실제 기술을 소유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도 뭐 우리가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이런 생산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핵폭탄을 제재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하나의 테크닉 기술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쓰임새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저희가 이제 주로 평생교육 분야가 이제 유네스코와 많은 논의들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래사회 유네스코가 최근에 얘기하는 미래사회 10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간의 불평등의 문제, 낮은 고용률의 문제, 그리고 특히나 이 디지털 혁명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 영역이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평생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는 그 어떤 학습 결과에 대한 인증을 넘어서 비형식이나 무형식 학습에 대한 사회적인 인증 체제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가 또 이제 문해율 제고 부분들입니다. 문해라는 게 단순히 글을 읽고 쓰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뭐 기술이라든가 ICT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해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고령자 부분에선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 디지털적인 그런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교육도 제공을 하는데 접근 방식이 뭐니까 그거 TA가 일일이 가서 다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 문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와 관련해서 이제 평생교육의 주요 추진 정책을 보시면은 민간 교육 시장, 재익자 교육, 비형식 교실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기회가 소외계층에까지 충분히 도달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각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전략은 무엇이고 실행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전략들, 과제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혁명 시대에서 교육이란 그리고 평생교육 또 직업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기존 프레임들을 구성할 것인가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체적인 필요에 의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그다음에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과 개입하지 않는 영역에서 국가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영역에서는 소비자가, 학습자, 수요자가 어떻게 그들의 주권에 따라서 선택권을 가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즉 연장이 바뀌면은 목수의 기술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즉 바뀐 사회, 바뀐 콘텐츠, 바뀐 테크닉을 가지고 실제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고 해야 되는 그 교수자나 그것을 제공자의 입장은 여전히 과거의 생각, 관점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여기 앞에 이제 기업 인적자원 개발의 의미입니다. 평생 학습과 인적자원 개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혼선이나 그 차이점이 뭐냐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학습자 부분은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에서는 평생학습 분야는 이제 자발적 학습자라고 하고 인적자원 개발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필요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대치는
고용된 제조직, 기업주나 사주나 기업체 자체가 학습자들의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인적 자원과 평생학습 부분에 좀 더 차이가 있을 거고요. 목표의 부분도 평생학습이 이제 개인의 어떤 물론 개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측면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작은 규모로 봤을 땐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제 재정적 부담 주체도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NPO나 그다음에 학습자 스스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각종 협회나 재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 인적 자원 개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용주가 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겠죠. 저희가 지금 이제 3세대 혼합형 생애 계획 단계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교육과 일과 여가가 각각 분리돼서 이루어졌다면 그 2세대 순환형 생애계에서는 이것을 재분배해가지고 교육, 일, 여가가 서로 교차되도록 구성이 되었다면 이제 제3세대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교육, 일, 여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 교육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일이라는 부분, 직업 교육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관점이라든가 컨텐츠 문제까지도 다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하죠. 즉 일터혁명, 여가혁명, 학습의 혁명 이것이 다 포함되는 새로운 세대에서의 그 평생교육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이제 교육 4.0 시대에서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이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형 나노디그리로서 매치업 사업이라는 것을 준비를 재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뭐 다 전문가들 계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근데 나노 디그리와 마이크로 디그리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나노 디그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교육을 단기간에 교육을 시켜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받아들이는 방식이고 마이크로 디그리는 학습자가 필요한 과정들을 본인이 이수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만 어떤 하나의 학위를 받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교수자 중심이었다면 그것을 학습자 중심으로 그리고 수동적인 학습자였다면 이제 능동적인 학습자 그 다음에 어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과거의 교실과 지금의 교실 사실은 대학이 처음 세계 최초 대학이라는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인가요? 그때의 강의 모습과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대학 교실 강의 모습을 사실은 900년간의 차이를 비교해봐도 똑같습니다. 900년 전의 그림과 지금의 즉 그동안의 이런 교수 방식 자체가 강의실 중심, 교수 중심으로 됐다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이 순간도 교육의 순간이 될 수 있고 학습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서 미래교육 플랫폼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다보스 프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문해 부분과 역량 부분, 인성 자질 부분에서 총 16가지의 아젠다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해 부분입니다. 즉 그 수리 문해, 그다음 과학 문해, ICT 문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정 문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뭐 글들을 읽고 어느 정도 하지만 사실은 그 재정적인 은행에 가서 뭐 업무를 처리하고 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르신들 중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모르시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문해 수준 레벨들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하는 그 교육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교육부가 이제 미래 교육과를 이제 신설하면서 각종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들, 교육 과제들 그런 정책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OECD 평균과 역량에 대해서 보시면 26세를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우리가 초중등 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OECD 평균에 비해서. 근데 26세를 전후로 해서 역량이 한국은 갑자기 클리프 현상이 나타나고 OECD 다른 국가들은 좀 더 느슨한 곡선을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
그 학생들, 학습자들 또는 국민들의 역량이 기초적인 역량은 아주 타국에 비해서 높은데 그러면 26개 시점부터 이게 낮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교육 시스템, 직업교육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그 정규 학제를 벗어나고 나면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학습자의 역량 자체가. 이 부분들을 이 갭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그럼 여기에 원인이 무엇이 있었으며 혹시 이게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향후에 해야 될 교육 플랫폼으로 저 갭을 메꿔야 될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못하는 요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그런 교육들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교육과 일과 여가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업에서의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방식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주든 기업 전체의 사회적 인식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인기 이제 이게 국가 현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를 혁신하겠다는 게 국가 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성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점을 통합적으로 집행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막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산업체를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취약계층에 대해서 포용적인 교육들을 시키겠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었죠. 그거에 이제 뒤에 말씀드린 K무프도 포함이 돼서 저도 갑작스럽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부담을 좀 안게 되는데 거기에 전부 기본적인 것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그 가버넌스를 조정할 수 있는 가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포용적 훈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의 이제 사회 책임 투자를 실질화시키겠다는 것. 일터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질화시키겠다는 것도 이제 기본적인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바뀌었던 이제 평생교육 제도와 정책의 주요 프레임들입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인증 시스템으로는 이제 학점은행제라든가 평생학습 계좌제, 독학학위제와 같은 제도들이 있고요. 지원 과제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평생학습 중심대 라이프 사업, 육성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이 요게 이제 라이프 사업입니다. 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K무코 매치업 사업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프레임으로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환경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국가적인 화두이면서 그 화두를 실질적으로 사회에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교육 제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학습 혁명을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큰 두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로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 방향, 일자리 부분에서는 학습자 친화적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그리고 산업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대학의 울타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과 그것을 대학의 평생교육,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갇힌 학생들만이 아닌 일반 성인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이것도 평생학습과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의 기능들을 부여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도시라는 겁니다. 지금 약 200여 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는데요. 그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어떻게 학습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프레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인프라적으로는 평생교육 투자를 이제 확대하겠다는 부분인데 아까 박 교수님이 그 직업교육진흥법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교육 재정 쪽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저희처럼 이제 재정을 전공한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기승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 1970년대에 만들어져서 거기 보시면은 내국세 그러니까 목적세라든가 종합세, 종합부동산세 이거를 제외한 내국세의 20.49%를 무조건 교육에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내국세가 너무 많이 거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교육에 쓰는데 그 교육도 초중등 교육에만 쓰도록 했어요. 고등교육에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중등 교육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고 그것을 다른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 재원으로 좀 환원을 시키면 좋은데 그게 법적으로 딱 막혀져 있다 보니까 길 건너에 학교가 있는데도 여기 바로 길 건너에 그리고 요즘 교실에 뭐 10명도 안 되는 교실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또 학교를 짓겠다. 그리고 1교실 2담임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니까. 이쪽 재정은 많이 남아도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지방재정 교육교부금법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70년대 그 어려웠을 때 우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해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끌어온 원동력이 됐는데 거의 한 40년, 50년 전에 그 세상에서 이제 바뀌었으면 이 부분들도 좀 전환을 하자. 이것을 무조건 그 재원의 일부를 이렇게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 재정이 필요한 만큼 하면 남는 재정들은 다른 곳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들을 하는데 그것이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그 초중 뭐 교사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관계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그러한 고민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4차 진흥계획의 가장 큰 것이 이제 4P 전략이라고 해서요. 학습자 중심이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동반하고 기관과 제도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는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와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즉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맞춤형 교육 기회들을 확대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형 나노 디그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이제 평생교육 학습자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크는 뭐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뭐 자세한 설명들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초학제적인 교육들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약 100여 개의 대학이 K모크에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올해가 지나면 약 1000개의 컨텐츠가 제공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한 번씩 오시면 다양한 분야의 좋은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그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약 150만 명 정도의 학습자가 이 모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으로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최근에는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컨텐츠들 개발하고 있고요. 컨텐츠의 절반 정도는 약 공학 쪽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매치업의 이제 기본적인 컨셉 중에 하나는 개념적으로는 다양한 모델들을 이수를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이수를 하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과정들을 엮어가지고 뭐 문화 경영하기 또는 뭐
좀 뭐 영화 기획, 뭐 디지털 영화 뭐 이런 식의 뭐 다양한 모델들을 새롭게 융복합을 시켜서 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업이 그 나노디거리가 원래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에서 그러니까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긴 기간 동안 학습자를 양성해서 그, 그 기업이 이제 그 인재를 받아들였는데 또 다른 재교육을 시키고 그러려면도 시간이 많이 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무는 이것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그것을 단기간에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의 단기간에 그것을 이수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컨셉입니다. 현재 우리 매치업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이제 KT하고 엑셈이라는 빅데이터 분야 기업하고 네이버하고 MS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LG, 한화, LG랑 SK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KT는 AI 분야로 들어와 있는데 AI의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은 KT가 제시한 직무에 따라서 교육기관들이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 컨텐츠를 학습자가 6개월 정도에 이수를 하면은 AI 인증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요. KT AI 인증을 받는 개념. 즉 KT가 필요한 AI 분야의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이 학습자는 KT AI 인증을 갖고 KT 뭐 유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KT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 컨셉으로 이제 매치업 사업이 구성이 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금년도부터 작년까지 이제 지금 10개 정도의 기업과 그런 부분들을 컨텐츠를 제가 개발을 하고 본격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저기 교수님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실습 부분이 좀 고민이 여기도 대부분의 컨텐츠가 온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관리를 이제 TA가 하는데 작년에 그 AI 분야 같은 경우는 1,500명이 이수를 했는데 최종 시험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최종 패스한 사람이 2명밖에 없을 정도로 좀 쉽지 않은 교육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분야들은 전부 하이테크 분야들입니다. 처음부터 하이테크 분야만 하겠다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하이테크 분야라고 못 받고 사업을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하이테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늘배움은 저기 전국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교수님들도 뭐 주변에서 내가 듣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어디 있는지를 뭐 알고 싶다 하면 이 늘배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디서 이제 교육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예산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평생교육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는 보건복지부고요. 그다음에 고용 노동부, 그다음에 과기부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육부보다도. 교육부는 아무래도 이제 초등등 교육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도적으로도 보면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아무래도 규모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예산들을 집행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교육청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를 아무래도 도정에 끌어가는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차이 났던 가장 큰 이유는 박원순 시장님 고인인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과거에 행복 사다리인가 하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민들을 대상한 평생교육 운동들을 하시고 사회 운동을 하시면서 그 컨셉을 학습 그리고 평생교육 이 부분에 초점을 두셨던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여기에 대해 집중 서울진흥원과 또 뭐 몇 가지 기관들도 만들고 집중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 예산에서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능력 부분입니다. 아마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 교육 쪽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사실
사실 기초문의 분야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사실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또 여기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서 좀 해야 되는데 직업 능력과 타 분야에 간의 이 예산 격차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는 5G 휴먼 테크놀로지 시대 그리고 미래형 학습 도시라는 얘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요즘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똑같은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한 10여 년 전에도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겠다. 근데 그때의 스마트 시티 개념은 이겁니다. 엄청난 인프라들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광대역망도 깔고 시설도 만들고 장비를 들이고 해서 엄청난 인프라를 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개념이었는데 최근의 스마트 시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의 자원과 인프라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현 시대에 맞게 컨셉화하겠다. 이 개념으로 스마트 시티 개념이 지금 바뀌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학습 동시와 연계해서도 그러한 개념으로 학습이라는 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시티 평생학습 도시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와 학습 어떻게 대구조화하고 재편할 것인가 이런 설계들에 대해서 고민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 정부의 이제 사회 정책의 9가지 전략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8번째 전략이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를 혁신하겠다. 즉 직업 능력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게 큰 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정책적인 일들과의 연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의 정책이 무엇이고 그 사회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하향식으로도 접근하고 상향식으로 접근해서 그 매개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플랫폼을 이루어낼 것인가가 가장 큰 향후의 과제이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